미디어 비평 시간. 오늘은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부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AI가 이제는 우리 일상뿐 아니라 언론, 뉴스 제작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뉴스 생산과 기사 작성 환경이 실제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실제로 취재 및 보도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언론인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2년 11월 말 챗 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뉴스룸 및 기자 개인 차원에서의 AI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인 AI 활용 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언론인 103명 가운데 약 70% 정도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네. 그중 30%가량은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는 AI 활용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쓰지 말자보다는 어떻게 책임 있게 잘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뉴스도 AI가 발전하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최근 가장 황당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AI 가짜뉴스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던 설악산 유리 다리 가짜뉴스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설악산에 유리 다리가 생겼는지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설, 결혼설 등 가짜뉴스도 유튜브 등에서 자주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범람하는 가십성 가짜뉴스도 문제이지만 금융시장, 국민보건, 선거 등 많은 영역에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기간에 악의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24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딥페이크 자동 음성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음성을 만든 정치 컨설턴트에게 약 8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네.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상황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 법으로 그럼 AI 가짜 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건지 여부입니다. 어떤가요?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해당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고영양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AI 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AI 개발 사업자나 AI 이용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나 완성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등은 네.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CG를 만든 후 영화에 넣어 영화를 제작한 영화 제작자는 AI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한 것이므로 이 법상의 AI 이용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자들이 제작한 가짜뉴스 규제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가짜 영상이 많이 제작돼서 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개인 네네. 유튜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은 제재 대상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오픈 AI나 이런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한 이용자인 유튜버는 AI 개발 사업자나 AI 이용 사업자의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AI 기본법의 한계까지 짚어봤는데요. 결국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들 시민 스스로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AI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최소한의 팩트 체크 과정, 또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기반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산된 저품질 컨텐츠를 지칭하는 AI 슬롭 영상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음, 이런 시기에 AI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및 AI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OECD가 2029년 실시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는 미디어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평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미디어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중에 허위 정보,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 차별과 편향 등 AI 부작용을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되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하고 복수에 신뢰할 수 있는 매체와 교차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교차 검증이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 밖에도 팩트체킹과 관련해서 다양한 검증 도구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가짜뉴스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가 뉴스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또 긴 기사를 요약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소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근 언론계에서도 제로 클릭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로 클릭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구글의 AI 오버뷰처럼 인공지능이 여러 언론사나 관련 사이트의 컨텐츠를 모아서 네.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음, 굳이 원 소스를 클릭하지 않게 되고 언론사 등의 트래픽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검색 기능을 점차 이제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뉴스 원문보다 AI가 요약해준 결과만을 소비하는 음,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AI 요약 결과물의 대부분은 사실에 기반할 것이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는 뉴스의 출처와 브랜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팩트 체킹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대로 소비할 위험도 더 커집니다. 더 나아가서 AI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 요약 결과 역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보의 출처 또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한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사라질 직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이 바로 기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생성형 AI가 기자의 역할을 전부 대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 어떻게 현재 AI가 전망하시는지요? 갖는 다양한 오류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네. AI가 기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음, 또 규범적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최근 BBC 베리파이 팀을 뉴스룸 본사에 신설하고 가짜 뉴스를 검증해오고 있습니다. 이 팀은 공개 출처 정보,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그리고 포렌식 기법 등을 활용해 다각도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BBC 뉴스룸의 핵심 부서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사실 확인 및 검증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팩트 체크를 하는 기술도 존재하지만 제대로 훈련받고 윤리 의식을 갖춘 인간 기자가 행하는
취재 및 검증은 그 음.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아, 네, 교수님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언론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보도 준칙이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는 언론인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데요. 하지만 부정확성, 편향,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음. 생성형 AI 무분별한 활용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지난 2023년 12월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는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국내 개별 언론사 중에서는 한국일보가 최초로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음. 해당 준칙은 뉴스 제작자가 사실 확인에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 원칙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이나 뉴스 이용자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고 AI에 입력한 데이터도 취재원 출처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생성형 AI를 아이디어 도출이나 자료 조사, 기사 분류, 오탈자 점검 등 보조적 업무로 사용했거나 음. 최종 기사에 반영된 비중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활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경기 언론인 클럽 등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관련 준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AI와 언론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인해볼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외국어 학습이 인지 능력을 높인다인데요.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각오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중에는 저처럼 작심삼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소식이죠. 외국어 학습이 인지 능력을 높인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 먼저 맥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이 포털 다음 채널에는 이런 콘텐츠가 하나 게시됐습니다. 네. 기억력 떨어지기 전에 꼭 바꾸세요. 치매 위험 높이는 일상 속 행동 1위 이런 제목인데요. 음.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생활 습관이 꼽혔고요. 그리고 반면에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기억력과 집중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하면서 독서, 퍼즐, 그림, 악기, 외국어 학습 이런 새로운 정보를 다루는 활동이 뇌세포 간 연결을 촘촘히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류의 기사는 사실 뭐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음. 작년 11월에 노화 부문의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 에이징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 다언어 사용이 가속 노화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논문 좀 찾아봤습니다. 논문 제목은 다언어 사용이 가속 노화를 예방 유럽 27개국 횡단 및 종단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일랜드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작성을 했고요. 음. 유럽 27개 나라 8만 6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다언어 사용과 가속 노화의 위험 감소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유럽 27개국 8만 6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니 참 대규모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인데요. 좀 네.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다언어 사용자 집단보다 가속 노화를 겪을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음. 분석 결과 한 시점에서 다언어 사용자에게 가속 노화가 일어날 위험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약 54%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 노화가 생길 위험 역시 다언어 사용자가 30%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언어만 쓰는 사람보다 가속 노화를 겪을 위험이 약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며 이 차이는 연령, 언어적, 신체적, 정치,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 일부 언론에서는 다언어 사용이 뇌 노화를 늦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잘 짚은 건가요? 연구진은 유럽 27개 나라 8만 6천여 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나이와 건강 생활 습관 기반으로 예측한 생체 행동적 연령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생체 행동적 연령 격차 이런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언어 또는 다언어 사용이 노화의 가속이나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데요. 음. 생체 행동적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많으면 생물학적 노화가 더 빠른 가속 노화, 그리고 적으면 천천히 늙는 지연 노화로 간주했습니다. 네. 이 설문 항목을 좀 보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기능적 능력과 교육, 인지기능, 신체 활동, 행복감 이런 것들이 포함됐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심혈관 질환,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음.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신체 움직임이 좋고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생체 행동적 연령이 낮게 측정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네. 반대로 잘 안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체 행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서 산출해 보니까 다원어를 사용할수록 실제 나이보다 이 생체 행동적 연령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은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천천히 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러 언론에서 외국어 학습이 노화를 늦춘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이것도? 이 연구를 좀 잘 뜯어보면요. 외국어 학습과 가속 노화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뭐 다른 통계를 이용해서 유럽 27개 나라의 다원어 사용 비율을 추출하고 이걸 또 국가 단위 집합적 지표로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험 대상 개인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언어를 사용하나 이걸 적용한 거죠. 음. 따라서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는지 또는 뭐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는 이 연구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논문 내용만 곧이곧대로 풀자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 설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인지 또는 사회적 인지적 활동성과 같은 다른 요인과 결합한 결과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국어를 배우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자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관련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해당 논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 결과가 세계 공중보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언어 환경과 언어 학습을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이 외국어 학습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경 가소적 경험이다. 이런 결과가 많이 도출이 됐고요. 네. 다언어 사용이 건강한 노화와 인지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음. 일각에서는 인지 예비력 이런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뇌에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손상의 정도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덜 나타나거나 더 늦게 나타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네. 이 높은 교육 수준, 복잡한 직업 활동, 사회적 활동, 인지적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다고 하는데요. 이 인지 예비력이 높은 사람들은 손상된 뇌 부분을 우회하거나 대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임상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이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가인데 어떤가요? 여러 연구들은 이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활발한 두뇌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그러니까 뭐 독서, 학습, 퍼즐 맞추기 이런 인지적 자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나 인지 저하 위험이 낮게 관찰된다. 이런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지 자극 활동이 치매를 예방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네.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낮은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고요. 사회적 참여, 건강한 식사 이런 다양한 요인이 치매 위험 감소에 기여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음. 특정 활동이 치매를 예방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증거가 덜 쌓였다 이런 이야기죠. 네,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지 능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뇌의 건강은 연령에 따른 뇌의 변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손상, 그리고 우울증, 약물 사용 장애 또는 중독과 같은 기분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관련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8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 건강 관리, 고혈압 관리, 건강한 음식 섭취, 신체 활동, 마음 집중, 사회 활동 연결 유지, 신체 정신 건강 문제 해결, 약물의 영향 이해 이렇게 8가지인데요.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인지 기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음.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특히 고혈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고혈압을 앓으면 노년기에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뇌 구조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공간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웃 방문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런 그 사회 참여가 높은 노인층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더 나은 인지 건강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자원봉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인지 건강 유지 방법도 있다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수칙으로 3권, 3금, 3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각각 즐길 것, 참을 것, 챙길 것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3권, 3가지 권하는 것, 3가지 즐길 거리는 운동, 식사, 독서입니다. 음.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강도로 걷는 거를 권하고요. 음. 그리고 식사는 채소와 생선, 과일, 우유를 골고루 드시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육류 등 고지방 섭취는 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음.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등의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낱말 맞히기나 편지, 일기 쓰기 등도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3금, 3가지 금지할 것인데요. 술, 담배, 뇌손상입니다. 과음과 습관성 음주는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흡연자 담배 피우며 치매에 걸리지 않아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이 아니고요. 흡연자의 치매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1.59배 높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과거에 흡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연 이후 6년이 지나면 인지장애 확률이 41% 줄어든다고 하니까 흡연자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끊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을 경험하면 치매 위험이 1.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운동할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낙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부딪혔다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네. 3권, 3금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해야 할 일, 3행은 뭔가요? 3행은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인데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3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요.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돈 계산과 같은 추상적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발성이 떨어지거나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최근 기억력 상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일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잘 알아두시고 미심쩍을 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치매 선별 검사를 이용하면 이 음.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를 많이 얻어가네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요.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해지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